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가 국내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수입품의 품목별 관세에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국내 기업들은 동남아 등 주요 생산기지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축소해야 할지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미국 주식에 노후 자금을 많이 투자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조정하고 또 노후 대비를 위한 적정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사상 최장 기간 빠져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일단 지난 3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11억 6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3월 말 기준 환율로 하면 1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네. 이제 순유출이란 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은 이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이제 더 많았다는 뜻이고요. 추세를 보면 작년 8월부터 해서 8개월 연속 현재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 가장 긴 최장기간 순유출 기록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누적 순유출 규모도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48억 3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해서요. 2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규모 국고채 만기 상환이 있었지만 또 재투자되는 자금들이 더 유입이 됐고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합산한 증권 투자 자금은 36억 7천만 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온스당 3,400달러 돌파했다고요? 네, 이 오름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밤사이 금 현물 가격 기준으로 온스당 3,400달러 훌쩍 뛰어넘었고요. 선물 가격, 그러니까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3,425달러, 전 거래일보다 2.9% 올라서 최고치 기록, 현물, 선물 다 경신했습니다. 네. 금값은 연초 대비해서는 이미 30%. 더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초였죠. 4월 2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8%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 시세는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온스당 3,300달러 돌파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을 자극한 요인은 지금 뭐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일단 관세 정책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금으로의 안전자산으로의 수요를 좀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준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끔 만드는 지금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자신의 그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리의 선제적 요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갔고 대부분의 다른 품목 가격도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을 향해서는 미스터 투 레이트, 의사결정이 매번 늦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대 실패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불과 얼마 전 연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일으킬 것이고 당장의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튿날 바로 트럼프가 사임을 압박하면서 충돌한 바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의 거듭된 파열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나 통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상대적인 위험 자산은 던지고 안전 자산은 금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가팔라진 것이다. 최근 금값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도 그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네. 조금 전 오후 3시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자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을 한 거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최종 시한이 6월 말인데 거의 안 지켜집니다. 매년 마지막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시한을 다 넘겨버리기가 대부분인데요. 지난해 심의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 이래서 사상 처음으로 10,000원 시대를 열긴 열었는데 당시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1.7%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예상될까요? 네, 일단 노동계는 작년에 최저임금으로 12,600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인상률 외에도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 문제 그리고 차등 적용 문제 이런 것들도 올해 최저임금 논의하는 사항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는 작년에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랐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도급직이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을 말합니다. 법상으로는 이런 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거든요. 이걸 지금 노동계가 올해도 또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마 올해도 화두로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매년 쟁점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차등 적용 필요성,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매년 이 역시도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죠. 2개월인가요? 네. 이달 말 원래 종료 예정이었는데 한시적으로 2달 더 연장을 해서요. 6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하폭은 일부 축소가 됩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인하율이 당초 15%에서 10%로 경유와 이제 LPG, 액화 석유가스, 부탄 인하율은 기존에는 23%였는데 15%로 인하폭이 각각 축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이 부과가 되고요. 이는 40원에서 46원 정도 더 오른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고요. 그동안 유가나 물가 상황에 따라서 총 14차례 연장했고 이번에까지 해서 15번째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도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이번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5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69%가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남아의 29.6%로 가장 많았고 중국의 23.2% 그리고 북미의 20% 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축소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조은행의 변정규 전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로 각국이 지금 비상입니다. 난리네요. 네, 일단 보편 관세 10%는 발효된 상황이고 그 상호 관세가 4월 9일인가 이제 발효됐다가 맞습니다. 발표됐다가 90일간 일단 유예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발효될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파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 편이죠. 왜 그러냐면 그 분쟁의 가장 큰 당사국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중국이 또 모처럼 또 우연히도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이자 무역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이 양대 국가는 없어서는 안 돼. 또 수출이 좀 더 큰 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얘기해도 어느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한국의 대미 수출이 네.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의 채상성 악화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관세는 예전과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품목별로 이렇게 부과를 했잖아요. 네. 게다가 나라별로 이렇게 부과를 갖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목별로 했는데 이제는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다 천차만별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느 국가에서 생산하느냐가 또 채산성을 갖다가 악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좋게 만들든가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책이 기업들별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미 수출액이 이제 많이 감소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출이 감소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국내 그 경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의 그 경기가 지금도 상당히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GDP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할 것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의 수출이 하락하게 되면 한국의 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90일 뒤에 이러한 트럼프 관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한국으로서도 금리 인하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번 달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네.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기업들 채산성 나빠질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채산성 악화를 좀 더 줄이기 위한다거나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 택할까? 일단 생산 기지 이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이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으로의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네. 특히나 그 베트남 같은 이런 네. 국가에서도 생산을 많이 했고요. 예. 북미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수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것이 우리나라 전제 상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상품, 철강이나 아니면 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예를 네. 들면은 뭐 부품이나 아니면 원자재나 아니면 반제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띄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가 차등 관세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네.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 이제 지금 우리가 현지 해외 기지로 사용했던 기지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도나 아니면은 생산량이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율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마다 이제 그 관세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네. 부과되다 보니까 생산 기지별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명암이. 네. 네. 일단은 그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네. 46%의 상호 관세가 상당히 높은 관세가 굉장히 높죠. 예, 네. 부과됐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량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네. 우리나라보다도 흑자가 많았어요. 대미 흑자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율의 관세를 예, 고율의 부과받게 된 관세를 거죠. 받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호치민이라고 경제 중심지죠. 네. 호치민 경제 중심지에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를 이제 일부 우리나라 상사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활발합니다. 반면에 북쪽에는요, 예. 하노이죠, 수도인데 경제 이제 그 활동은 조금 남쪽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네. 중요한 두 개의 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네. 있고요. 네. LG전자 네. 가전품을 생산하는 이제 LG전자 두 큰 회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이제 철강 산업이나 이런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도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근데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해 왔는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46%로 인해 막히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소비지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생산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상호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트남에서 그럼 다른 데로 생산 기지를 옮길 수 있는 대안은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나라들을 지금 보고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우리나라가 가서 전부 다 뭐 철도도 깔고 아니면은 도로도 깔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네. 어느 정도 돼 있고 수도나 전력이 충분하게 갖춰진 데라야지 가능하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네. 노동력이 싸고 풍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인도가 네. 조금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어서 노동력 면에서도 지금 GDP를 본다면 2023년 이제 그 뭐 총 GDP를 이렇게 1인당 네. 생산으로 본다면은 한 4,500불 정도가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네. 예. 그 베트남이. 그렇지만 인도 말씀하시다가 지금. 인도는 2,700불 정도가 네, 됩니다. 네. 베트남이 4,500불 정도가 되고요. 네. 인도는 2,700불 정도가 됩니다.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도. 이제 동남아하고 아시아를 다 합하더라도 인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높은 이제 그 경제 불평등도를 생각한다면 네. 이제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00불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출생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노동력
부분에서는 아주 좋고요. 게다가 이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깔려져 있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남부의 첸나이라고 옛날 이제 인도명은 마드라스죠. 네. 예, 이제 그쪽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많은 이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34%가 이렇게 상호관세를 매겨졌다가 보복관세 서로 하더니 4월 10일인가 얼마로 상승됐죠 이게요? 이 145%로 이제 올라갔다가 네.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뭐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245%로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대중 관세율은 지금 245%로 보는 게 타닥할 것 이렇게 같은데요. 턱없이 높은 관세가 이제 중국에 부과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그 기업들 어떤 움직임이 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이런 관세는요. 네. 관세 전쟁의 사실 실제적인 근원은 부채 전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높아져서 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낭떠러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 이후 코로나가 네,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해서 미국의 부채가 연간 누적 적자가 계속해서 많아졌고요. 네. 일례로 2020년 코로나가 발발했던 20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 1년 재정 적자만 하더라도 네.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3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 해에만 3조 달러 넘게 적자를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이것을 갖다 줄이고자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구사할 겁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줄이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90일 유예 기간 이후에도 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채를 미국의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거고 그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관세가 애초에 생각했던 협상용이나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현실화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좀 여기에 대응해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네, 조금 감지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개별 기업들이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리 그 한국 반도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 기업들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이제 폭스콘이라는 기업은 대만에서 이제 그 아이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주로 생산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러한 아이폰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인도로 인도나 아니면 여러 군데로 이제 공장을 조금 약간 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도 동남부에 1, 2 공장을 갖고 있는데 다시 3, 4 공장을 새로 증축하는 방안을 지금 거의 파이널 단계로 이렇게 네. 확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의 해외로의 진출, 그다음에 재편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대만은 32% 상호관세 부과받는 맞습니다. 거죠. 인도는 26%고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인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를 장기 출장 다녀오셨다고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 가보시니까 베트남은 어떻든가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일 관세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기업들 그래도 기존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당장 재편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꾸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까지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 수출용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내수용으로 좀 전환하는 이러한 전략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수출 수입이요? 예, 예를 들면은 원재재나 반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네.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을 수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갖고 와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네. 그만큼 뭐 관세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25%니까요.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네요. 네, 굉장히 네. 지금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 생산 기지를 옮긴다든가 제3국 기존의 국가 아닌 다른 나라에다가 뭔가 이렇게 아무리 인프라가 갖춰줘도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비를 갖추면서 한다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예, 그게 생산이 뚝딱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걸리죠. 네. 많이 걸릴 뿐더러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어서 네. 이런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국가에 진출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기지를 옮기려고 계획을 다 세워서 짓고 있는데 다른 게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그게 그렇죠. 궁금해서 제가 네, 여쭤봤던 이게 거예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바로 대처를 하기 힘든 것은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를 지금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금리 인하를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월 의장한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지출하게 되는 이자 이자 비용이 비용이 줄어들게 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달러 약세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네. 유로 달러 환율이 지금 1.15까지 올라서 앞으로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달러가 상당히 글로벌에선 싸졌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비싸요. 네. 예,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위 아닙니까?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진영학적인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그 한미 금리 격차가 아직도 크죠, 아직까지. 많이 역전이 돼 네, 있어요. 네. 미국은 지금 4.5%, 우리나라는 2.75%. 네. 아직도 이렇게 175bp, 1.75% 포인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싸진 지금 상태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을 이용해서 네. 지금 계속해서 달러의 어떻게 보면 약세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오락가락 정책인데 오락가락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하는 거지. 이게 시장에서 먹히지 않거나 아니면 정책에 실패가 있거나 하면은 경로 변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높은 상호 관세율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데 이게 그냥 지속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 미국의 네, 이제 네, 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네. 이번에 이런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 이제 보복 관세는 뭐 코로나19에 비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태풍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그 지금 상호관세의 그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그 영향을 영향보다도 앞으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지금 현재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할지 아니면은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춰서 협상을 할지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계를 들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관세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기가 네. 뭐 연착륙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둔화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이 디플레이션에다가 네. 경기 둔화에 합쳐서 네. 인플레이션도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관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과해야 될 그러한 비용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최근에 속에서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해결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미국 경제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누구도 있겠습니다. 이득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되거나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해가지고 아까 부채 전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그 재정 적자 부담은 덜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 수입이 오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는 부채를 약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뭐 영향은 도움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도움에 앞서서 가장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인데 물가를 더 4%대인가요 지금?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4%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약 3% 후반, 뭐 4%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4%를 넘게 된다면 네. 미국의 물가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연준은 사실상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해요. 네. 이렇게 되면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고용 통계국에서 네.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평균 임금이 약 7%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4년 동안에 28%가 늘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네. 약 1년으로 본다면 7% 정도 임금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뭐 공식 데이터 아닙니까? 미국의 고용통계국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피부에 닿는 상승률은 아마 1년에 10% 이상이었을 거예요. 네. 그럼 4년이면 40%고요. 40%? 네. 5년이면 50%입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2025년이니까. 그럼 5년 동안에 50% 임금이 상승했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망 재편의 기로에 놓인 이제 국내 기업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각국 정부와 협상할 때 그럼 어떤 카드가 또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기업들과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의 상호 관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라는 그런 권유거든요. 네.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거기 고용된 사람들이 새로 고용된 사람들이 소득세도 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의 부채를 갖다가 부채 저감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 이상 5년 동안 1년에 10% 이상 이렇게 임금이 오른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누구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고율 관세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기를 꺼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윈윈 상태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전부 다에게도 누구에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그 전에 쓰셨던 슈퍼달러 슈퍼리치 이 책의 개정 사실 좀 손을 보셔가지고 내놓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을 어려워하시고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원 달러는 이전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까 이제 유럽 환율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여건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좀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방송 통해서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건 변하지만 환율이 외환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조금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네, 네. 슈퍼달러 슈퍼리치에는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이제 네. 보실 수 있게 특히나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지만 해외 여행을 가시더라도 네. 환율에 접하시게 되고 네. 뭐 수출 수입을 갖다가 안 하시더라도 네. 뭐 아마존에서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그렇죠. 환율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네. 굉장히 이제 만화책 같이 그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네. 쉽게 사례도 제가 한 100개 이상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제가 환율과 썸타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일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는 이제 미국장이 상당히 호황이어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국내 장에서 이제 옮겨가가지고. 근데 올해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요. 트럼프 취임 후에 이제 2월 중순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4월 초에는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 상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회복하는가 했었는데 어제 또 2.36% 떨어져서 네. 지금 현재 고점 대비 16% 정도 이제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큰 이제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가 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36%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빅테크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산 가치 하락에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굴빛이 좀 어두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 보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높습니다. 지난주 4월 17일 금요일 기준으로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보유 금액 순위를 살펴보면요.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테슬라가 1위입니다. 164억 달러로 23조 원으로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엔비디아 94억 달러로 13조 원으로 2위입니다. 이제 1위와 2위 차이가 한 1.7배 정도 돼서 이제 테슬라 입지가 정말 이제 독보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위는 애플인데 38억 달러로 2위 엔비디아랑 2.5배 정도나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한 달은 정말 그 변동성이 심한 시기였는데 그 사이에 그럼 선호도가 좀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순매수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어제 그 경제쇼에 연수망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예. 네,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주 ETF인 뭐 슈드 또 회사채 ETF 네. 이쪽 순매수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순매수 순위에서 슈드가 5위입니다. 예, 5위고 그 위에 이제 1위에서 4위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요. 네. 압도적 1위가 미국 반도체 지수 3배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고요. 네. 이게 슈드의 한 순매수 규모가 6배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위가 테슬라, 3위가 나스닥 지수 3배 ETF, 그리고 4위가 테슬라 주가 2배 추종 ETF 오호, 이렇게 예. 슈드 위에 이렇게 4개가 버티고 있는데요. 참고로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 한국 투자자의 지분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 선호도가 높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과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가 높다 보니까 지난 3월 말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고성 자료가 이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제목이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게시글인데요. 특정 종목에 편중된 투자는 시장이 좋을 때 성과가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진할 때는 지수 수익률보다도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이제 2022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당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올렸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19.4% 하락했는데, 네. 다른 그 빅테크 종목들과 비교했었을 때 빅테크들은 이제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17% 정도로 대부분 종목이 지수보다 하락폭이 컸던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가장 낙폭이 또 컸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 쏠림이 이제 위험하다는 점을 이제 짚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역 쏠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쏠림이 크다는 얘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5년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이제 상위 50개 종목을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네. 미국이 57%,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됐었던 건데요. 근데 2020년 이후로는 미국 비중이 급증해서 현재는 96%까지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그 나머지 절반이 일본, 홍콩, 중국의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미국에 많이 좀 쏠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실 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96%나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니긴 하거든요. 네. 전 세계 GDP의 한 얼마나 차지하죠, 미국이요? 정확히. 네, 미국이 26.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네. 중국이 이어서 16.6% 차지하고요. 이어서 이제 독일이 4.3, 일본이 3.7, 인도가 3.5%로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기술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임은 이제 분명한데요. 근데 연초에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딥시크라고 이제 AI 모델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제 기술력이 우리 이제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천명한 바가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은 계속 빠졌지만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하는, 또 선진국이랑은 또 이제 좀 다른 흐름을 보였다는 것, 좀 이런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이 움직임도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두는 것은 이제 맞겠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투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역 간 배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만 들으면은 또 무역 전장이 워낙 지금 격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트럼프가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 빼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 개발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인력과 또 연구 성과가 지금 쏟아지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AI 개발자들 상당수가 뭐 중국계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이 아무래도 우리에겐 좀 낯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기술력에서 이제 많이 미국만큼 올라 부분,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노후 대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정성을 놓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상품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요. 네, DC형 퇴직연금이랑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요즘 ETF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ETF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위험 회피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부터 좀 살펴보면요, 보통은 이제 퇴직연금에서는 예금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금을 생각해 보시면은 일정 기간 돈이 이제 묶이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깨려고 하면은 약정 이자만큼을 받지 못하는, 그 손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 이자를 주게 되는 그런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ETF는 소위 파킹형 ETF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네, 여기서 네. 이제 파킹은 주차
할 때 그 파킹, 네. 돈을 이제 잠시 이제 좀 세워둔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 이름에 이런 ETF들은 금리라든지 머니마켓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D 91일물이라든가 무이원 지표금리 KOFR 금리를 추종을 하고요.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금처럼 이제 중간에 이제 판다고 해서 이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킹형 ETF가 올해 좀 인기를 얻어서 이제 좀 순매수액이 이제 8천억 원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채, 단기 채권 ETF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ETF들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시중금리나 단기 채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를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요? 네, A+ 이상 등급 회사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또 만기를 정해둔 ETF도 있습니다. 만기 매칭형 ETF라고 하는데요. 만기가 있다고요. 예. 네.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채나 이제 은행채 중에서 이제 잔존 만기, 동일한 잔존 만기를 가진 채권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27-04 회사채 괄호하고 A+ 이상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27년 4월이 만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등급의 채권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ETF가 되겠고요.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 ETF는 상장 폐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만기 이전에 이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자본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원금 보장형보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배당형 ETF 비중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는 최근 이제 주주환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된 ETF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배당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라든지 뭐 25년 이상 늘려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ETF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낮고 또 배당을 재투자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고르는 거 말고 또 근본적으로 그냥 전략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ETF가 사실 정말 편리한 분산 투자 수단입니다만 이게 내가 언제 그 위험 자산을 올리고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공모 펀드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그 포트폴리오에 자기 자산을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기존에 어떤 우리 이제 창구에 가서 어떤 펀드 매니저 이런 게 아니라 AI에 힘을 빌리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금융회사들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이제 로봇과 로보, 어드바이저 합성어인데요. 여기 이제 연금 운용에 있어서 이제 그 1인명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바탕으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쏠림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은 잃지 않고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제 계속 상승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년과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게 되면 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연금 투자자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대응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도 덧붙여 네. 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연금 투자자분들 많이 좀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럴 때는 본인 취향 그 위험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좀 재조정을 하신 다음에 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신 다음에 계좌를 좀 자주 보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네, 거리를 좀 두는 심리적 거리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뒤돌아보면 이제 시장의 위기는 결국에는 좀 지나갔다라는 거를 좀 역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연금 운용 관점을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